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대부분 유격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공격이 시작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 미군에 미사일 격추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방어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며 이란 보복을 예상하고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선박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여수해상에선 4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축구협회는 논란이 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열립니다. 모두 63개국에서 온 초청작품 224편이 부산 일대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태풍 끄라토는 오늘과 내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며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공격이었는데 방공망의 대부분 요격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쉴 새 없이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이날 이스라엘로 날아온 미사일은 180여 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물론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הירי מאיראן עלול להיות בהיקף רחב. היצמדות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תציל חיים. 이란도 탄도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군기지 3곳을 겨냥했으며 8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으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가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2명이 경상을 입은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텔아비브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인근 상공을 선회하며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접국인 요르단과 이라크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때 영공을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왔다며 방어작전에 성공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란이 쏜 미사일에 미군도 이스라엘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200발 가까운 미사일을 쐈다며 미군은 이스라엘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 방공부대와 합류해 미사일을 요격했다며 이번 공격을 막는 데 미군의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ordinated closely with the Israeli Defense Forces to help defend Israel against this attack. U.S. naval destroyers joined Israeli air defense units in firing interceptors to shoot down inbound missiles.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과 긴밀하게 촘촘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직접 국방부 브리핑도 들어보시죠. This is something we've been following very closely for a while, based on the threats of retaliation by Iran. And so we've been closely consulting with Israel for a while now to be prepared in the eventuality. 미국 정부는 아직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지만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항공기와 전략 자산에 대한 피해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을 예고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어떤 것도 예단하거나 앞서가지 않겠다며 이스라엘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스라엘군의 역량뿐 아니라 숙련된 미군의 역할도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최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미 대선이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 지시를 할 당시 함께 상황실에서 대응하며 준비된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허리케인 피해로 유세 일정을 단축한 데 이어 이란 공격으로 백악관에 발이 묶이며 선거 운동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우리에겐 리더십도 없고 아무도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기 직전 텔아비브 남부 야파 지역에서 무장괴한 2명이 경전철 승객들을 향해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달아나다 무기를 사용한 경찰과 시민들에게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극우 강경파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자 국제유가가 한때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66달러, 2.44% 급등한 배럴당 69.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5.53% 오르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1.86달러, 2.59% 뛴 배럴당 73.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야외 활동 시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 등을 격려하는 자리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만찬에선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을 나온 뒤의 일이라서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탄핵을 추진하는 거란 여당의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사위가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여는 건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잇따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형량과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측근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만큼이나 재판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 법원은 선거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2, 3심은 석 달 이내 처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 지침에 따르면 2027년 대선 전에 이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입니다. 다만 많은 증인을 불러 신문하고 증거를 다툴수록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사건 외에 나머지 재판도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이고 수원지법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여전히 준비 단계인 만큼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축구협회가 논란이 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명보 현 감독은 물론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두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전날 홍명보 감독의 제안대로 감독 선임 관련 마지막 공식 회의인 10차 전력강화위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자를 2, 3순위로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사임을 했고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후속 작업을 이어받아 홍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남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다 날씨가 거칠어지면서 밤새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 함정은 바다 위로 조명을 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검운도 북동쪽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 3명은 출동한 해경에 곧바로 구조됐지만 선장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 내부를 수색한 해경은 A씨가 발견되지 않자 해군 조명탄과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밤새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높아진 파도에 A씨가 통신기로 도움을 요청하다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앞바다에서 9,000톤급 화물선과 4톤급 낚싯배가 부딪혔습니다. 낚싯배는 충격 직후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2명이 근처를 지나던 어선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0.9톤짜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어선에는 위치 발신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해경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와 구조 요청을 보내도록 해 배에 탔던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이른바 선녀탕 근처에선 낚시꾼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1명이 실종돼 해경 등이 수색에 나섰지만 높은 파도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가격 파동을 빚고 있는 배추뿐만 아니라 깻잎과 상추, 오이 등 다른 채소값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9월 한 달 평균 깻잎 100g 가격은 3,436원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상추는 지난달 하순 가격이 100g당 2,526원으로 1년 전보다 46% 높아졌고 오이도 10개 14,942원으로 1년 전보다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농림부 관계자는 채소값 상승에 대해 가격 폭염에다 집중호우로 일부 주산지에 시설 피해가 있었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늦더위로 가을 송이 채취량이 예년보다 줄면서 송이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경매가가 킬로그램당 16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개막을 앞둔 양양 송이 연어 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발 700m 강원도 양양의 소나무숲. 송이 채취 농민들이 소나무 뿌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송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솔잎을 걷어내자 마침내 자연산 송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5시간 타면은 한 100국지, 한 5kg 내지 뭐 10k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국지 찾기도 힘들어요. 예년 같으면 송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지만 올해는 최근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늦더위로 인해 송이 채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양양 지역 송이 공판량은 240kg에 그쳤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채취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송이가 귀해지면서 경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급 양양송이 1등급 경매가는 킬로그램당 160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우 등심 1등급 도매가의 20배 넘는 가격입니다.
오는 3일 개막하는 양양 송이 연어축제도 송이 물량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낮은 산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요 기온대로 하게 되면 한 10월 말까지는 버섯이 생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송이 채취가 가장 늦게 시작됐다는 올해. 농민들은 남은 가을 동안 송이 채취량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 파주 6.6도로 일부 중부 내륙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 춘천 7.7도, 청주 1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지상전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인데요. 네,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모시고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중동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사안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화요일 새벽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여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200여 발을 발사했다, 180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180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해군 제독이 이번 포격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한 이런 안보의 위협 행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또 미국 국무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역시 곧바로 이란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발사체 일부는 이스라엘의 지상을 타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99%를 막아냈던 공격보다는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다 막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란 그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공격한 것, 자신들이 쏜 미사일이 90% 이상 그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서는 소위 이란의 네파팀 공군기지, 이스라엘의 네파팀 공군기지에 자리 잡고 있는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인 듯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이란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면 또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중동의 전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이란이 이 이상으로 추가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그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란의 그러니까 프록시 전쟁, 대리전을 수행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그 최고위급 지도자, 그러니까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인 하니웨와 헤즈볼라의 나스랄라가 이제 죽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은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는 상황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란 입장에서 지상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대규모 지상군 파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지상전 가능성은 그러니까 정규군끼리 이렇게 붙는 아니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스라엘이 지상전에서 붙는 것은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의 공격이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피해 보복을 천명한 게 2달 전인 이제 7월부터였거든요.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이제 사망한 이후인데 지금 시점까지 굉장히 신중히 끌어왔을 것 같은데 왜 이때 공격이 시작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페제스키안도 자꾸 이란 대통령도 지금 이스라엘이 놓은 덫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놓은 덫.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찌됐건 그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의 하니에라고 하는 그 수장,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네들이 초청하는 인사로 이란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란 영토에서 이란의 자치권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 테러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이란의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란이 자기네들이 초청해서 와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제공한 숙소에서 폭살당한 그 사건.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란의 대리전을 정말 목숨 걸고 싸워줬던 헤즈볼라, 그리고 거기 이란 그 지도부와 가장 가까운 그 지근거리에서 서로 함께했던 너스랄라가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리전,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는 그 두 세력의 수장이 죽은 상황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에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산을 잃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용 자산이 가용 자산 그리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응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럼 연구원님,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서게 된다면 언제 또 어디를 좀 타격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찌됐건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헤즈볼라,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전 수단,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아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공격하고 그 시설들을 파괴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의 국지 작전을 이제 보다 더 대담하게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의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 미국에서 밝힌 바로는 이번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의 구축함도 합류를 해서 미사일 요격을 했다는데 이제 함께 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미국 대응 또한 궁금한데요. 미국은 아마 이미 계속 밝혔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보호하는 그 군사작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거, 요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란이나 그 IRGC나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줌으로써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벽한 그 보호막을 받는 것이죠. 그런 그 방패를 받음으로써 자기네들이 더 담대하게 군사 공격을 그 외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작전이겠죠. 그러나 요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전략은 이스라엘을 보호함으로써 상대방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확전이 될 수 있는 걸 막는 것도 있지만 향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하마스에 대한 그 공격, 그다음에 헤즈볼라에 대한 남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제한된 군사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도 허용하겠다. 그러나 이런 공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그 프로텍션이 쉽게 우리가 계속 그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 억지도 같지만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지금 행사해서 더 이상의 확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식의 지금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군사작전을 계속 그 안에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는 데는 결국 어떤 걸 지금 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감행된 역대급 테러 행위로 인해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마스 전쟁에서부터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행한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행위가 가능하게 한 조력자이자 공범 헤즈볼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지 작업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밝혔듯이 이번 레바논 지상군 투입 작전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다고 자기네들이 이미 수차례 밝혔죠.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후티를 격퇴하고 괴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으면 네타냐후 지금 총리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황에 있다는 점도 이번 군사작전 그리고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행한 군사작전을 미국에 만류해도 하는 것은 거기 안에도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1년 넘게 이어지는 하마스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 유민 5만에서 7만으로 추정되는 북부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이건 과감한 공격은 지금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억제에도 안 먹힌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외교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위 저항의 축 세력에 금을 가게 하려는 전략적 셈법이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번 전쟁에 이란을 끌어들임으로써 이란을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진보개혁주의 성향의 대통령으로 이란의 안보 위협은 경제 제재라고 밝히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이란을 전쟁의 늪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향후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줄 포괄적 핵 협상, 그러니까 JCPOA를 다시 복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셈도 있는 것이죠. 또 이번에 보여주었듯이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하마스의 공격, 그런 폭살 이런 것들을 다 해도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란이 지금 미사일 발사 외에는 그런 불완전 비대칭 전력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그들의 세력, 저항의 세력에게 보여줘서 이란을 망신 주기 하기 위한 목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야, 봐라.
니네가 형님으로 모시고 대리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란이 너네가 위급한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걸 보여주어서 저항의 축 세력 간의 연대를 흔들리려고 하는 대외적인 전략적 노림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대외적, 대내적 측면이 있어서 미국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확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스라엘의 작전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의 축의 대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저항의 축 세력들이 서로 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쁘고 악한 놈들이야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다시 결집하는 단초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 소위 자기네들을 둘러싼 그 많은 아랍 국가와의 그 싸움, 정치 외교전을 할 수 있는데 요번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억제, 그다음에 국제사회 억제를 반해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그 전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서 아마 이 모든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뭐 질문하신 거,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렇게 확전하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이득일까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략, 저항의 축을 금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진단을 짚어주셨고 이란의 대내외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항의 축을 어쨌든 이끌고 있는 거는 이란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신임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저항의 축이 정말 금이 가게 돼서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든 영향력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연대 축이 깨질까 좀 약화될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인해서 최고 지도부 7명, 그다음에 군부 지도부를 따지면 20명의 장성급 고위 장교들이, 고위 지도자들이 지금 죽었거든요. 폭살됐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약화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또 놓인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 연대가 깨질까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상군 파견? 지상군을 어떻게 파견할 겁니까? 이란 입장에서. 만약에 육로로 파견한다면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서 이란을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 또 공군을 수송단을 이용해서 지상군을 파견한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여주는 대로 그 영공은 그 공군력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송기를 통해서 그 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그냥 격추될 수 있는 너무 쉬운 격추가 될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것들밖에 없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칭 전력,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헤즈볼라 외에 이라크의 카티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 다른 여러 가지 민병대를 이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즈볼라의 리더십은 지금 많이 붕괴한 상태고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붕괴지 이것이 복구될 수 없는 붕괴라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지금 단기적으로의 전쟁은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 저항의 축 세력이 상당히 공지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는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다 정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때 휴전 협상을 감행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너무 치욕적이겠지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 임할 확률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의 그 전쟁에 있어서는 저항의 축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분석을 하긴 너무 싫었지만 이스라엘이 쭉 주장했던 대로 자기네들의 이 군사 작전 북쪽으로의 화살 그리고 그 요인 암살들은 결국 자기네들의 평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의 축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좀 큰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는 조금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여러 그 유엔에 있는 대표단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X죠. 아니면 예. 다수의 그 이란 고위급 인사들이 주는 메시지는, 자, 우리는 보복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큰 보복이나 또 다른 어그레션, 공격 행위를 하게 된다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할 거는 했고 이제는 공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자꾸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또 내비쳐지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란 저항의 축이 크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단은 지금 많지 않다. 그리고 협상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그리고 공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보호 등 어떤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대를 보내서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우리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을 모두 빼내겠다라고 하는 그 대책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이미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할 때 아직까지 민항기가 있을 때 국민들한테 다 나와라, 레바논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조치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는 교민들한테 있는 민항기가 있을 때 어떻게든 레바논을 떠나라 하고, 지금 지난주에도 정부가 밝혔던 함선을 이용한 국민 대피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함선뿐만 아니라 군 수송기 또 혹은 전세기를 통한 그 이동, 만약에 전세기를 통해서 이동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인근 국가, 이라크든 어디든 아니면 좀 다른 지역.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 레바논의 위치가. 근데 전세기를 이용해서 다른 국경으로 넘어가서 그 전세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다방면의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 대피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은 어제 시작이 됐고, 결국은 지금 궁금한 게, 결국은 헤즈볼라에 대한 이제 괴멸이 목적인지, 일단은 제한적 작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더 진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헤즈볼라 괴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지금 어찌됐건 제도권에 들어간 정당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13명이 있는 정당입니다, 헤즈볼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괴멸을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헤즈볼라에 대한 괴멸이 아니라 레바논이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의 충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 레바논과는 싸우기 싫다. 헤즈볼라 괴멸의 타격이 자기네들의 목표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괴멸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헤즈볼라의 남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밝힌 게, 자기네들이 레바논 남부 레바논 국민들에게, 자, 너네들이 30마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에서 40km 위로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소위 말해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버퍼존,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헤즈볼라나 반 이스라엘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localized raid, 그러니까 국지전을 할 거다. 그리고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할 거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레바논 남부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핀란드, 네팔, 우리나라, 미국, 이탈리아, 가나, 할 것 없이 지금 다양한 우리 평화유지군들, 유엔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다국적군이 가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전면전이 돼서 그런 다국적군에 대한 피해가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헤즈볼라 격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레바논에 대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는 자기네들이 밝힌 대로 하마스 괴멸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마스를 계속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지원을 했던 헤즈볼라 세력을 소위 리타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에서 40km 위로 다 밀어내서 완충 지역을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하마스 가자 지구나 웨스트뱅크에 있는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테러를 감행하는 세력을 완벽하게 괴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이미 군사작전 시작하고 계속 밝혀왔던 자기네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큰 목표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확전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우발적인 사태로 확전이 될 수 있어서 절대로 뭐 확전은 없습니다. 더 크게 번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 국제 정치, 그다음에 미국의 개입,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보, 이란의 행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요번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지상군 파견은 이스라엘군이 선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헤즈볼라 개멸까지는 어렵지만 어떤 테러 지원을 끊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진행됐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간 K방산의 주역들이 위풍당당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시가행진은 고정익 편대의 축하 비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FA-50을 시작으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공중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전 최고의 공격 헬기 아파치 편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뒤이어 장비 부대도 줄줄이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해외로 뻗어나간 K방산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편대 비행에 이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정찰력 무인기, 무인 잠수정 등 다양한 우리 군 자산들의 행렬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맞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탱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랐어요. 비행기도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왜 저런지 궁금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멋있었어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자산들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처음 공개됐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 등이 올해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다만 앞서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시가행진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진을 따라 길가는 물론 전망이 좋은 육교 등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K방산의 매력을 감상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It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There were lots of vehicles that my son was really interested in, and we had a lot of fun watching the parade. So it was a really great experience. 국군의 날을 맞아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건 40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우리 군의 전투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제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내수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려운 내수 상황을 점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취약층 지원 대책을 점검합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정부 목표치로 내려왔는데 오늘 통계청이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달에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폭염 여파로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채소류 물가가 불안 요인입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3억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중견기업 최대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지방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역대 최초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과 중소기업 70여 개가 참가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일본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이시바 신임 총리는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국내외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참의원 과반표를 얻으며 제102대 일본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12선 의원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역사 인식은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핵 공유와 함께 아시아판 나토, 즉 집단 방어 체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방위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강경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과세, 법인 방위 증세 등에 적극적인데 전날보다 1.9% 반등하긴 했지만 한때 급락한 일본 증시는 새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파벌 비자금 문제로 이미지가 추락한 집권 자민당의 신뢰 회복도 큰 과제입니다. ちゃんと全部包み隠さず公開してくれてる感じがしないからちょっと不信っていうかあまり信じきれる感じではないですね.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27일 총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新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새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가 클 때 서둘러 총선을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급락한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통해 조만간 국정 운영 능력을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태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에서 불이 나 학생, 교사 등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낮 방콕 북쪽에 인접한 빠툰타니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스쿨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영상에는 버스가 화염에 휩싸여 불타는 가운데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태국 당국은 이 불로 25명이 실종됐고 대부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어린이집 밖에서 5세 어린이 3명이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당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취리 경찰은 한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아이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괴한의 신원을 23세 중국인 남성이라고 전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10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24년 10월 1일생으로 지난해부터 피부암과 합병증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온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대통령님,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도쿄 시부야역 주변 등에서 야간 길거리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시부야구는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야간 노상 음주 금지에 대한 조례를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부야역 주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부야구는 노상 음주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지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치즈가 만들어진 전북 임실에서는 치즈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벨기에 출신의 고 지정환 신부. 1967년부터 그가 살던 전북 임실의 집 겸 치즈 공장에는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치즈 숙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 첫 토굴입니다. 산을 지정환 신부님과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10cm씩 토굴을 곡괭이로? 네, 곡괭이로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치즈를 보관했어요? 네네. 토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들어진 치즈 테마파크. 가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1000만 송이, 3만 개가 넘는 국화 화분이 놓이는데 먹거리 축제에 볼거리를 더하는 겁니다. 네, 곳곳에 국화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국화 축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임실 치즈 축제는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럽형 정원을 거닐면서 국화와 장미, 코스모스 등을 감상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각종 치즈와 요거트, 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 전에 와보니까 좀 새롭게 이렇게 국화꽃도 많이 피어져 있고 또 치즈 맛도 보고 그런 의미가 참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즈 축제 기간은 10월 6일까지인데 공식 축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방문객들을 위해서 국화꽃은 11월 중순까지 계속 그대로 놔둘 예정입니다.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도 실컷 구경하시고 50개월 미만의 암소 한우도 맛보시면서 치즈도 저렴하게 평소보다 싸게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축제 기간 이곳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가는 빗줄기 속에서 역시 국화 등 꽃장식이 한창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만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 파주 6.6도, 대관령 7도로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도는 한 자릿수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끄라토는 현재 타이완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이 점차 약해지겠고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북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의 날씨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우선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부산 등 남동부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